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1,000억 원을 운용하는 자산가가 한국 재래시장에서 목격한 장면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녀가 SNS에 쓴 글이 불과 5일 만에 698만 뷰를 기록하며 유럽 전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맞나요?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국 자산가는 30년간 믿어왔던 자본주의 원칙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본 진짜 선진국이었어요. TED 장면에서까지 한국을 극찬한 이 영국 자산가. 과연 한국 시장에서 무엇을 받길래 이런 충격적인 변화를 겪었을까요? 자존심 강한 유럽인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런던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로웰입니다. 숫자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제 일이었죠. 효율성과 합리성이 곧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런 제게 딸 사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출산할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이라니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몇 년 전 중국 출장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죠. 길거리 음식을 먹고 사흘 동안 화장실에서 나올 수 없었던 그 경험 말이에요. 한국 병원은 괜찮은 거야? 위생 상태는 어떻고? 제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의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아시아 전체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비위생적이고 불합리하고 감정에만 치우친 곳이라는 편견이요. 사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예요. 직접 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첫 손주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도 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내내 불안했어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영국으로 데려와야겠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좋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위 민준이 마중을 나왔어요. 한국 사람치고는 영어를 잘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물어봤죠. 병원 시설은 정말 괜찮은 거죠?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의료진 수준은 국제 기준에 맞고요. 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은 건 믿지 않는 게 제 습관이었거든요.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도 계속 따져 물었어요. 이 건물들의 내진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하수도 시설은 선진국 기준에 맞는지 말이에요. 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산부인과 병원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의 자격증부터 장비 현황까지 샅샅이 따져봤죠.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정말로 영국 못지않은 수준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지만 다른 건 어떨까?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편견은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만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음식과 위생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어요. 중국에서의 트라우마가 너무 컸거든요. 딸의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아이에게 줄 신선한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가볼까요? 시장이라고요? 순간 중국에서 본 그 지저분한 골목길이 떠올랐어요. 파리가 날아다니고 냄새나는 그런 곳 말이죠. 게다가 비위생적인 음식들이 아무렇게나 널려있던 모습까지요. 시장 말고 마트는 안 되나요? 더 위생적이고 안전할 텐데요. 저는 확신했어요. 재래시장이라는 건 어디나 똑같을 거라고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비위생적이고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도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민준과 남편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의 재래시장은 좀 다릅니다.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글쎄요, 시장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게다가 CCTV도 제대로 안 보이고 보안 요원도 없었죠.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보안은 괜찮은 건가요? 도난 사고는 없고요. 하지만 민주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수십 년째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큰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요? 이렇게 복잡한데?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닭과 생선이 야외에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영국이었다면 즉시 보건당국이 나서서 폐쇄 조치를 내렸을 거예요. 냉장 시설도 없이 어떻게 신선도를 유지하죠? 이렇게 파는 걸 어떻게 믿고 사나요?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사위님이시네요. 어르신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네, 제 장모님이세요. 영국에서 오셨어요. 그러자 아주머니의 태도가 더욱 정중해졌습니다. 하나하나 과일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맛까지 보라고 했죠. 영국 마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맛없으면 안 사면 되고, 맛있으면 사면 되고요. 그게 장사 아닌가요? 이상했어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객을 믿는다는 게 말이죠. 제가 아는 자본주의 원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불분명한데 왜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걸까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는 장사꾼과 손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요? 무슨 계약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서로를 믿는 거죠. 그게 가장 강한 약속이에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계약서도 없고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돌아간다는 걸까요? 시장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제 스마트폰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아, 끝났군요. 이런 복잡한 곳에서 떨어뜨렸으니 찾을 수 없겠어요. 런던에서는 스마트폰을 길에 떨어뜨리면 다시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누군가가 재빨리 주워가서 팔아버리죠. 하물며 이런 복잡한 재래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민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체념한 채 대답했어요. 글쎄요, 과일 가게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이미 늦었을 거예요. 누군가 벌써 주워갔겠죠. 일단 찾아보죠.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헛수고예요. 유럽이었으면 이미 누군가가 주워가서 팔았을 텐데 여기는 더하겠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손에는 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정말 제 것이 맞았어요. 아이 거 같더라고요. 곧장 찾아보러 왔어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정말 제 스마트폰이었거든요. 잠금 화면도 그대로 있었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떻게 제 것인 줄 아셨어요? 정말 놀랍네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까 저희 가게에서 사진 찍으시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싼 폰 쓰는 분은 외국 손님뿐이에요. 저는 감사하다며 사례금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죠. 정말 감사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에이, 당연한 일 했는데 왜 그러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냥 가버리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돌려주는 문화가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상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민준이 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죠? 여기서는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있어요. 자주요? 이런 일이? 네, 여기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제적 합리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면 상당한 돈이 될 텐데 왜 그냥 돌려주는 걸까요? 어떤 이득도 없이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네요. 영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님, 여기는 영국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이 다른 걸까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다음 날 새벽 5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장 새벽 풍경을 보시겠어요?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어차피 시장은 시장이겠죠. 하지만 잠도 잘 오지 않았고 딸 출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민준과 함께 나섰습니다. 새벽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어제의 북적거림은 온데간데 없고 상인들이 조용히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생선 아저씨는 직접 칼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저분은 30년째 저 자리에서 장사하고 계세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바라보니 정말 숙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다듬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할 수 있다니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사과 하나하나를 천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 스마트폰을 돌려준 바로 그분이었죠. 단골 오시기 전에 다 손봐야 해요. 그래야 마음 편히 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깨끗해 보이는 과일을 또 닦고 있다니요. 영국 마트에서는 진열만 하면 끝인데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충분히 깨끗해 보이는데요.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가족이니까요. 가족한테 대충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가족이라니요. 한 번 본 외국인을 가족이라고 부르다니요. 30년 넘게 숫자로만 관계를 정의해온 제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민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선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후진국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선진국이었어요. 진짜 선진국 말이죠. 정육점 아저씨는 벌써 고기를 다듬고 계셨어요. 하나하나 기름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손질하는 모습이 정말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도 30년째 여기 있어요. 우리 단골들 입맛은 다 알죠. 제가 물었어요. 30년이나 한 자리에서요? 더 좋은 조건의 곳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네, 여기가 제 터전이에요. 단골들이 제 가족이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런던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면 즉시 사업을 접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수십 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두부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직접 두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기계가 아닌 손으로 말이에요. 기계로 만들면 더 빠르고 편할 텐데 왜 손으로 하세요? 손맛이 달라요. 우리 단골들이 이 맛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서서히 깨달았어요. 여기는 효율성이나 수익성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구나. 제가 알던 자본주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죠.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효율적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기계로 만들 수 없거든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시장을 걸어 다니는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30년 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장이 서기 시작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과일 가게에 오셨는데 돈을 깜빡하고 오셨대요. 아이고,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그런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다음에 주세요. 그냥 과일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서도 외상장부도 없이 말이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런 거래가 정말 가능한 건가요? 담보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요. 민준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30년 단골인데 뭘 그리 따져요. 다음에 주면 되죠. 제가 아는 비즈니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용조회도 없고 담보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30년 동안 못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다들 약속은 지키거든요. 생선 가게에서는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생선을 고르고 계시는데 아저씨가 더 싱싱한 걸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저쪽이 더 좋아요. 바꿔드릴게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더 좋은 상품을 주다니요. 제가 알던 자본주의 원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원래 것도 충분히 좋아 보이는데요. 단골한테 좋은 걸 줘야죠.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신뢰 시스템이었거든요. 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왔는데 아이가 귤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과일 아주머니가 그냥 하나 깎아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죠?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애기가 먹고 싶어 하는데.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수익이 나나요? 어머님, 여기서 수익은 돈으로만 계산하지 않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주고받는 곳이었죠.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저씨가 직접 부위를 설명해 주시고 요리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요리해야 맛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판매가 아니라 배려였어요. 고객을 진짜 가족처럼 대하는 거였죠.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떡집 할머니는 갓 만든 따뜻한 떡을 맛보라고 하셨어요. 한 입 드셔보세요. 맛없으면 안 사셔도 돼요. 정말 괜찮나요? 당연하죠. 맛있어야 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신뢰 관계가 어떻게 수십 년째 유지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는 문화 말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나라예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은 물건보다 신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딸 사라가 시장에 함께 갔을 때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딸을 보자 상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언제 나아요? 과일 아주머니가 사라의 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라니요? 처음 본 외국인 며느리를 자기 며느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음 주쯤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얼마 안 남았네. 이거 드세요. 그러더니 귤 한 봉지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돈을 드리려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새 생명 축하해요. 이건 저희 식구니까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죠. 이 나라의 시스템은 종이에 적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두부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신 중에는 단백질이 중요해요. 이거 매일 드세요. 갓 만든 따뜻한 두부를 주시면서 말이에요. 역시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죠. 엄마, 여긴 모든 정으로 시작해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모든 게 정에서 시작되고 정으로 마무리되는 곳이었죠. 생선 아저씨는 임산부에게 좋은 생선을 골라주시며 조리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끓여 드시면 아기한테도 좋아요. 비린내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세요? 제 딸도 있거든요. 그때 많이 연구했어요. 저는 점점 더 감동받았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장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한약재 가게 할머니는 임산부에게 좋은 차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 우려 마시면 몸에 좋아요.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역시 돈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첫 손주 축하 선물이라시면서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계속 주시면 괜찮아요.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요? 김치 아주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를 조금 맛보라고 하셨어요. 임신 중에 김치 드시면 좋아요. 유산균도 많고요. 맛있네요. 얼마예요? 아니에요. 조금만 드리는 건데 뭘요?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사라야,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그죠, 엄마?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사라에게 몸조리할 때 먹으면 좋은 반찬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산후에는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몸 회복에 도움 되거든요. 정말 친절하세요. 고마워요. 뭐려,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하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런던에서 제가 알던 사회는 계약과 규칙으로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강력한 계약서였던 거죠. 제가 평생 추구해온 효율성과 합리성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는 어떤 시스템보다도 강력했거든요. 이게 선진국 아니면 뭐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기술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진짜 선진국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런던의 차가운 거리를 걸으며 계속 한국의 그 따뜻한 시장이 떠올랐죠. 사무실에서 숫자와 데이터를 들여다보는데도 자꾸만 과일 아주머니의 환한 웃음이 생각났어요. 동료들이 물어봤습니다. 한국 어땠어요?
딸은 잘 있고요. 저는 간단히 대답하려다가 말이 길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제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떻게요? 이게 선진국 아니면 뭐죠? 진짜 선진국을 봤어요.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니 좀 과장된 것 아니냐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뭔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소중했거든요.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선진국 아니면 뭐죠? 한국에서 배운 진짜 선진국의 의미. 첫 문장부터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제 가치관이 흔들린 경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한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와 정으로 굴러가는 진짜 선진국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되찾았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새벽 시장의 풍경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적었어요. 특히 과일 아주머니가 딸에게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며 귤을 주던 그 장면은 여러 번 고쳤으면서도 눈물이 났죠. 제가 평생 추구해온 효율성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숫자보다 소중했어요. 글을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공개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후진국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본 적 없는 진짜 선진국입니다. 블로그에 올린 지 하루 만에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죠. 저도 한국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다른 나라예요. 영국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성이었네요. 일주일 후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698만에 달했죠. 유럽 전역에서 공유되고 있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의 재래시장이 유럽인들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인간적인 관계 말입니다. 유럽 CSR 포럼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였죠. TEDx 런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신뢰의 힘이었어요. 무대에 서서 수백 명의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GDP인가요? 기술력인가요? 잠시 멈춘 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사람을 믿는 나라예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한국 시장에서 겪은 경험을 하나하나 들려주자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죠. 계약서보다 강한 건 신뢰였어요. 시스템보다 강한 건 정의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펀드 매니저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하나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제 제자들도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교수님, 이번 글은 어떤 교과서보다 깊었어요. 투자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숫자로만 판단하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BBC에서도 다큐멘터리 출연 제의가 왔어요. 유럽인이 본 한국의 따뜻함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짜 문명이었습니다. 698만 조회수라는 숫자 뒤에는 진짜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챕터 8. 계약서보다 오래 가는 것. 출국 전 마지막으로 시장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이번에는 갓 태어난 손자 제임스와 함께였죠. 작은 아기띠에 안겨있는 제임스를 보고 상인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우리 새 식구네. 정말 이쁘다. 과일 아주머니가 달려오시며 제임스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그러더니 또 귤 한 봉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공짜로 말이에요. 제임스가 그때 갑자기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그냥 줘요? 돈 안 받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말했죠. 제임스야, 그건 그냥이 아니란다. 그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야. 마음이요? 응, 사랑하는 마음. 너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지.
과일 아주머니가 제 말을 듣고 더욱 환하게 웃으셨어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생선 아저씨도 오셨어요. 제임스를 보고는 우리 막내 손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자라야 해. 다음에 또 와. 두부 아주머니는 직접 만든 두부를 포장해서 주셨어요. 영국 가서도 건강한 거 드세요. 아기 엄마도 몸조리 잘하고요. 저는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가족과 헤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당연한 일 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여주신 건 정말 특별한 거였어요. 런던에 돌아온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바로 정기반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었죠. 기존의 계약 중심에서 벗어나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투자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엘리자베스,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고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수십 년간 이미 증명된 모델이에요. 신뢰가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하다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하지만 서구식 비즈니스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인데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계약서보다 오래 가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거든요. 프로그램은 놀랍도록 성공적이었어요. 고객들과의 관계가 훨씬 돈독해졌고 장기적인 수익률도 개선됐죠. 무엇보다 일하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비즈니스구나. 6개월 후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제임스가 한국어로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 제임스가 시장 아주머니들을 할머니라고 불러요.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사라야.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된 거야. 엄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웠거든. 사람이 먼저라는 걸 말이야.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시장분들이 제임스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제임스 많이 컸네. 이제 걸어다니네. 할머니들, 보고 싶었어요. 제임스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모든 분들이 감동하셨어요. 그날 밤 일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제가 가진 모든 수치와 데이터를 무력화시킨 나라였습니다. 돈으로 설명되지 않는 진짜 부를 배웠어요. 그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죠. 30년 넘게 숫자만 쫓아 살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숫자로 잴 수 없는 것이었어요. 계약서보다 강한 건 마음이었고 시스템보다 강한 건 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장이 그리워요. 과일 아주머니의 환한 웃음과 우리 가족이라는 따뜻한 말이 말이에요. 언젠가 제임스와 함께 다시 가서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요. 그곳에서 배운 진짜 선진국의 의미를 제임스에게도 전해주고 싶거든요. 영국 자산가가 한국 재래시장에서 깨달은 진짜 선진국의 의미 어떠셨나요? 계약서보다 강한 신뢰, 돈보다 소중한 정이 만들어낸 698만 조회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